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남배치입니다. SK 최태원 회장이 2심 판결에 치명적 오류가 발견됐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노소용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침소봉대를 하지 말라면서 차라리 판결문을 전부 공개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법원도 최 회장 측의 지적에 반박하는 설명을 내놨는데요. 세기의 이혼 소송 어떻게 흘러갈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4년 전에도 같은 문제로 권한쟁의를 냈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바 있었는데요. 국민의힘의 의도는 과연 뭔지, 전략이 없는 것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1분 후에 뵙겠습니다.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소식으로 인사를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박세리 희망재단의 이사장이 저희이기 때문에 돈과 사는 잘 구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저는 눈물이 안 날 줄 알았어요. 왜냐면 화도 너무 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가족이 저한테 가장 컸으니까 막을 수 없냐고 말씀하셨잖아요. 많았죠. 계속 막았고 한 번도 아빠 의견에 찬성한 적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고 저는 이제 제가 제 인생을 선택을 했고 아버지도 아버지의 이제 가시는 길을 저는 만들어 드렸고 그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아이템은 박세리 감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기자회견까지 했는데요. 이 내용부터 하나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최수영 의원님, 네. 오늘 눈물까지 감정에 복받쳐서 흘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기자회견 보시고 좀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도 이제 아까 방송에서 나오는 걸 보고 잠깐 봤는데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박세리 감독이 선수 시절에 미국 LPGA에서 그렇게 철의 심장을 가진 사람처럼 퍼팅하고 흔들리지 않던 그런 그 선수였고 지금 감독이 저렇게 아버지 문제로 눈물까지 보일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이게 공인의 삶이라는 게 남들이 보기에는 이게 아버지와 잘 해결하지 못했냐, 네. 이렇게 비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기 사실 속내를 들여다보면 전 참담했던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박세리 감독의 저런 인간적인 모습이 저렇게 공개되는 대중장소에서 기자회견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오히려 저는 저희 소통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손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나도 울 줄 몰랐는데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모습이 마치 자식이 어쩔 수 없이 사실은 부모에 대해서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부모의 어떤 흠집을 얘기하는 자리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근데 이게 단순히 개인 간의 어떤 가족 간의 문제를 넘어서 법률적인 문제가 됐고 또 일각에선 다수의 사건들이 있었으면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 그리고 이미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박세리 선수 입장에서는 가족 간의 일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지만 본인이 이번에 정확하게 앞으로는 이런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또 선의의 투자자나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 염려돼서 이것을 막는다라는 심정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합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은 아버지에 대해서 이 재단 측에서 고소를 하면서 이게 이제 이슈가 되니까 기자회견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문서 위조 혐의라고 지금 언론에는 알려져 있는데요. 아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오늘 이에 대한 설명도 좀 나왔어요. 네, 일단은 그 새만금에 이제 복합 레저 관련한 이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수천억대 사업입니다. 이게 복합 레저라는 건 스포츠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유흥시설, 오락시설 들어오는 것인데 골프 사업을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어떤 사업권을 주는 입찰권과 관련해서 박세리 씨 부친께서 이 박세리 골프 아카데미, 박세리 이 선수가 재단을 통해서 참여한다라는 사업 의향서를 제출을 했고 이렇게 굴지에 세계적으로 저명한 선수가 골프 아카데미 사업에 참여한다고 한다면 이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실제 그래서 새만금 개발청이 이 업체에 대해서 이 어떤 그 사업권을 주기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예. 그리고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사업에 참여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 재단에 확인을 했으나 박세리 선수 측은 저희는 모르는 일이고 네. 이 문서는 위조됐고 우리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예. 라는 과정에서 이런 법인, 그 재단 법인 도장이 위조돼서 잘못된 문서가 나간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서가 위조됐다는 걸 법률적으로 명확히 해야지만 이 사업에 사실상 박세리 관련한 재단에서는 네. 과실 없이 예. 사업에 이런 어떻게 보면 이름이 도용됐다는 걸 밝힐 수 있거든요. 예. 그 과정을 설명했다고 보입니다. 과연 그 사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한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오늘 박세리 감독이 이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재단 관련해서의 문제성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진행 과정이고요. 집 경매 건에서 굉장히 많은 말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일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지만 현재적으로는 경매에 나가서 나와 있지는 않아요. 제가 법적으로 올바르게 변제를 하고 제 명의로 다 집을 인수했기 때문에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언론에서는 모든 게 더 확정된 것처럼 수면으로 올라와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좀 기자회견 하는 것도 있었고 근데 그 부분에서는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는 어떤 부분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제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 전에 과거도 저희 아빠가 어떤 상황에 어떤 형사 고발이 들어왔는지도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 또한 그것도 제가 답답하긴 하죠. 자, 지금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집 경매에 대한 부분은 좀 오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수영 의원님. 네. 일단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짚어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지금 아버지가 고소된 내용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 문제였으면 네. 딸이 아버지를 향해서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지난주 일주일 전에 이 문제를 여기서 다룰 때 과연 박세리 이사장이 이걸 몰랐겠느냐. 예. 막 이사회에서 했다는데 이게 박세리 이사장인데 몰랐겠냐. 그게 논점이 됐는데 실제 지금 보면은 박세리 지금 이사장이 결재를 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위조가 됐는데다가 이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잘못 이게 진행되고 나면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바로 여기 그 주무 담당 기관인 새만금 개발청에서도 네. 이 업체에 대해서 말하자면 해당 선정을 취소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원인 무효가 돼버린 셈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문서 위조 건에 대해서는 이제는 온당이 이제 아버지가 책임질 일만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분쟁으로 이제 이어지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었던 상황인 거네요. 제가 보기엔 이제 박세리 그 이사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내부적으로 문제를 추스를 수 있었으나 이미 이게 고소고발이 된 상태에다가 새만금 개발청이 허위 문서에 대한 상황을 인지한 다음에 이걸 취소해버렸기 때문에 예.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예. 이걸 차라리 이거를 수면 위에 놓고 공론화시켜서 모두 국민들의 판단에 놓고 내 입장을 설명하는 게 낫겠다 해서 정면 예. 돌파를 택한 거로 보여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남은 것은 뭐 경매 부분은 말씀도 드리겠지만 예.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아버지와의 나는 절연이다고 보는 게 네. 맞겠다라는 오늘 핵심 메시지가 저는 거기 있다고 봐요. 아하. 우리 손 변호사님 보기에도 지금 아버지와 박세리 감독 사이는 이제 사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처럼 지금 좀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네, 기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부친과의 관계가 지금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 맞느냐라고 했을 때 예. 오래 전부터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이번 건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네, 소통이나 이런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라는 걸 스스로 밝힐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대중에게 공개하냐면 앞으로도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단절돼서 내가 아빠랑 같이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예. 경제적인 활동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는데 그럼에도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예. 굉장히 존경했던 아빠고 또 아빠가 박세리 선수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다라는 과거의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혹여라도 나중에 부친을 통해서 박세리 선수의 어떤 저명성을 이용한 사업 투자건이 또 발생할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발생한 채권 채무 관계는 정리해 왔고 네. 경매 개시 결정도 집행정지를 받는 등 여러 가지로 사실은 법률적인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세리 선수가 물심양명으로 부친의 어떤 채무를 해결하는데 기여를 했다면 네.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럴 수가 없는 것이고 네. 그리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대중들, 국민들에게 저는 앞으로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사업을 예. 같이 하지 않을 겁니다. 예. 혹여라도 부친이나 부친과 관계된 사람들이 제 이름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사기에 염려가 있다라고 공표를 했다고 저는 보이고요. 그래서 향후에 박세리 선수에게 직접적으로 동의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그 사람도 가실 책임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이 정도까지 이제 대중들에게 우리는 관계가 좋지 않고 사업을 같이 하지 않겠다.
공표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채무가 여전히 지금 남아있는 상황으로 보이나요? 그 기자회견에서는 더 이상 아버지의 채무를 갚지 않겠다는 이런 취지의 발언도 나오거든요. 뭐 알 수 없으나 여러 가지 경매 개시 결정이 수차례 있었다는 것은 채권 채무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 새만금 개발 사업권도 사업권이 취소되는데 그치지 않고 이 사업 업체에서 우리가 이렇게 중간에 허위 서류를 제출함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돼서 입은 손해를 또 손해배상 청구하면 이 박세리 부친이 그 손해배상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를 또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본인이 자력이 없으면 갚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사실 박세리 선수가 갚을 의무가 없는데 우리가 수년 전에 또 연예인들 비투 사건이 있었죠. 부모님 때 해결하지 않은 채무 때문에 연예인들의 어떤 명예가 실추되거나 도덕적으로 이제 타격을 받은 사건이 있어서 그래서 연예인들이 부모 빚을 굳이 갚아줄 필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갚았던 전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책임 때문에 그러는 거죠. 내 이름 때문에 피해를 본 어떤 팬들이나 다른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사재 털어서 갚는 건데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앞으로는 갚지 않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박세리 감독이 오늘 사실관계를 정확히 짚는 그런 발언들도 있었습니다. 최 의원님. 뭐 예전에 한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에 이제 실제 거주 중인 집이라고 해서 나오기도 했었고 대전에 있는 집입니다. 그 부동산 2건이 경매에 넘어갔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은 있었지만 내가 인수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문제가 다 해결됐다. 경매에 넘어가거나 한 적이 없고 문제가 불거진 것은 맞으나 내가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가 논란이 없다. 근데 지금 우리 손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렇게까지 이제 기자회견 한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저도 보기에 앞으로 또 어떤 문제가 또 민사 형사상 불거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것이 직접적으로 박세리 씨와 관련된 박세리 이사장과 관련된 일이라면 안 갚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재산상의 손실이 본인에게 다 당연히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제외하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내가 전혀 하지 않겠다. 아버지가 어떤 입장에 처해도 그런 대국민 선언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더 이제 여기서 이제 볼 거는 이제 앞으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이든 간에 그것이 공익이든 사익이든 간에 나하고는 이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는 충분한 인식을 갖고 이제 접근해달라, 판단해달라 그 얘기를 한 걸로 봐서 이제는 사실 저도 안타까운 게 이렇게까지 해서 공표를 했어야 이제 관계가 정리가 되는 그런 단계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박세리 이사장의 저 속내는 얼마나 참 아팠을까 하는 그런 참 저도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최 의원님도 자녀분이 있으시지만은 지금 골프 선수로서의 그 큰 성공 이런 것들이 다 아버지 덕분이라고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벌었던 상금으로 벌었던 200억 가량을 다 아버지에게 드렸고 아버지가 사업했고 하는데 그 이상 이후에도 보상심리 때문인지 무엇인지 계속 아버지가 요구를 하는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그러면 그거는 절연하는 게 맞죠. 저는 이건 공익이나 사익 차원에서도 이거는 저는 박세리 감독이 현명하게 저는 판단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손 변호사님, 지금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다. 그러니까 사건을 보냈는데 재판을 넘겨야 됩니다. 이런 의견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까지 왔다면 아마 박세리 감독의 아버지는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다고 봐야 됩니까? 사무소 위조는 아주 간명합니다. 그 사람 동의 없이 도장을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 동의 없었으면 위조죄는 명확하게 성립을 하고 실제로 사업체에 이것을 제출했기 때문에 사무소 위조 동행사도 이제 성립이 돼서요.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게 되어 있어서 선처를 바라고 자백하고 실질적으로 불법적인 이득을 수취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건이기 때문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사무소 위조로 고소하는 것은 이게 문서가 위조됐다고 판명이 나야 민사적인 분쟁이 깔끔해집니다.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 관계자들이 이제 투자했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서류인 줄 알고 막대한 이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투자한 사람들에게 이제 사업권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후발적인 민사 분쟁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다 보입니다. 박세리 감독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또 다른 가족에 대한 이야기 우리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SK그룹 최태원 회장 이혼 소송 관련한 내용인데요. 영상 보시고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혼인의 순결과 일부 일처제 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 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재산 분할에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좀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네, 양측의 공방 여기에 재판부가 설명을 통해서 반박 자료까지 내면서 사건이 아주 빠르게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손 변호사님, 재판부가 최태원 회장이 어제 우리 이제 방송에서 지적했던 건데 어제 SK 측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설명문을 냈어요. 이렇게 재판부가 다시 반박 설명 자료를 내는 것도 보기 어려운 경우 아닙니까? 네, 좀 이례적일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세계의 이제 어떻게 보면 초유의 어떤 판결문이다 보니까 재판부에서도 좀 신경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특히 판결 경정 결정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수치가 틀릴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을 제기하고 판결의 신뢰도가 떨어질 염려가 있으니 법원에서는 설명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판결 경정이라는 것은 실체적인 문제와 관련이 없는 형식적인 문구에 오류가 있을 경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오타 같은 게 있습니다. 네. 제가 손정혜인데 뭐 송정혜라고 써있다던가 예. 이런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 그런 이제 경정 결정이 나오면서 이제 이런 숫자상의 오류가 좀 심각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따르니 재판부에서는 이 재산 분할 금과 비율에는 실질적인 영향이 없는 수치를 조정한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반박하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재판부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지금 이 설명인데 양측의 주장 중에 어느 쪽이 좀 더 설득력 있어 보이나요? 일단 항소심 재판부 입장에서 내가 낸 판결에 오류가 있다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오류가 있다고 한다면 대법원 가서 상고심에서 이제 파기환송되는 그 수순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법원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고 다만 예.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1심과 2심의 결론이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숫자상 오류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오류를 찾아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특히 선 회장의 어떤 증여나 기여 부분과 또 이제 태천 회장이 재임 기간 동안에 기여된 그 기간의 어떤 숫자 비율의 차이가 있다 보니 예. 이 부분에 대한 오류를 상고심에서 바꾸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다른 오류도 찾아냈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대법원에 가서도 굉장히 치열한 아하. 법리 싸움이 발생할 예. 것이 예견이 되고 대법원에서도 보통은 간단한 절차로 심리 불속행 기각, 상고 사유 없다 돌려보내는데 이 사건은 만만치 않은 또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해 예. 봅니다. 법조인이시니까 이제 수많은 재판에 직접 들어가 보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는 재판에서 단순 실수, 단순 오기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주식 가치에 대한 숫자 평가이고 이게 수십 년 전에 주식의 액면 가치, 실제 가치 보통은 주식은 액면 가치랑 실제 가치가 좀 분리되어 네. 있고 달리 볼 여지가 있어서 숫자상 오기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고 이걸 가지고 재판부가 재판을 충실하지 않게 했다. 심리 미진이 굉장히 지대하다라고 비난하기는 또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종종 복잡한 숫자가 등장하는 왜냐하면 재판은 이게 있을 수 민사 있다. 사건이 아니고 형사 사건이 아니고 이 숫자 네. 관련해서 아주 면밀하고 명확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재산 형성과 유지 관리 기여를 평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네. 미진한 부분이 있었을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3심제가 있는 거죠. 부족한 부분이 예. 있으면 또 대법원에서 판단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측면인데요. 다만 이제 이렇게 숫자에 대한 그 오류가 발생해서 경정까지 가는 것은 네. 사실은 판사 입장에서는 좀 송구한 일인 것은 명확합니다. 예. 최태원 회장 측 어떻게 반박했는지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 보고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회장 승계 이전의 기업 가치가 훨씬 더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반대로 해석을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치명적 오류와 관련해서도 분할 비율이 달랐으면 파기 사유가 된다는 것도 대법원의 법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에 관한 증거 체부에 위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증거 체부가 잘못됐다면 사실관계가 달라지는지, 그리고 현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법리에 따라서 재산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는 없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장할 것이고 파기 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법률 대리인도 등장을 했고 SK그룹 임원도 등장을 했습니다. 네. 어제 기자회견에요. 그래서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아니 개인이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네. SK그룹 차원에서 이렇게 대응에 나서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거든요.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노관장 측에서는 그런 지적을 할 수 있다고 보이나 지금 이 사태는 SK그룹의 존망이 달려있는 사안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단순히 가사 사건, 이혼 사건. 그래서 이제 이거는 최태원, 개인 최태원과 개인 노소용의 이 말하자면 뭐 이혼 공방의 문제가 아니라 네. 지금 사실 이 1조가 넘는 금액을 어쨌든 최태원 회장이 주식으로 변제하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SK 그 말하자면 지배구조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네, 없고 네.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 이후에 승계될 이른바 3세 승계 과정에서도 네. 이거는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SK 입장에서는 이게 최태원 개인 회장 일이니까 네. 개인 돈으로 뭐 변호사 사가지고 대응하세요 할 수 없는 사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 노세용 관장, 노관장 측에서는 차라리 이럴 거면은 재판 판결문 전체를 국민에게 공개해서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어쨌든 지금 SK 입장에서는 저는 노관장 측에서는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긴 하지만 SK 측에서는 이거는 개인 최태원을 떠나서 그룹의 존망 혹은 지배구조 개편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사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 좀 됐다고 봅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이제 이럴 거면 판결문 공개해서 한번 보자, 우리 다 같이 판단을 받아보자 이런 주장까지 지금 꺼내 들고 나왔거든요. 여기에 담긴 의도와 전략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에게 유리한 지점을 주장하면서 대중들의 여론을 돌리려는 노력인데 노소영 네. 관장 측에서는 전반적인 이 판결의 취지는 유책 배우자가 최태원 회장이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판결문이기 때문에 네. 전체를 공개하자는 것이고 최태원 회장 측은 유책 배우자로 판명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재산 분할이 굉장히 과도하거나 비율이나 네. 이 형성 기여도나 유지관리 기여도에 있어서 법리 위반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네. 이쪽은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강조하는 것이고 네. 가정을 깨뜨렸다는 부분. 여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 분할이 가다라는 측면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판결문의 공개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상고심에 가서 실제 이 판결이 유지되느냐. 일부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자료는 법리 위반이 점이 없어서 확정이 되고 네. 이 재산 분할 부분만 파기환송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네. 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심리 불속행 기각을 받고 일부라도 체증법칙 위반에 따른 사실 오인을 인정받아서 환송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조 4천억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일 뿐만 아니라 집행도 굉장히 좀 어려운 금액 액수이기 때문에 네. 정말 치열하고 한 줄 한 줄 굉장히 성의 있게 대법원 상고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 판결문이 뭐 공개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만 만약에 공개된다고 하면 노관장 측의 그런 숨겨진 의도대로 여론전에서는 좀 유리할까요? 이미 어느 정도 위자료 액수로 여론전에서는 이제 유책 배우자라는 상징적인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이미 뭐 대중들도 많이 알고 있다라고 보이지만 일부 지금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유출된 부분을 지금 고소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최태원 회장 측에서 전체 공개하는 것을 동의할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리고 저도 전체 풀 텍스트 판결문을 못 봤습니다. 거기에는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이 담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죠. 개인사까지 대중들이 다 알 필요는 없다. 다만 워낙에 SK라는 큰 그룹은 우리 국민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룹이기 때문에 이 그룹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 특히 비자금, 그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는 네.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실과도 굉장히 밀접한 내용들이 판결문에 담겨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사안이고 그 또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내용들이 우리 삶에 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육공화국 시절에 그 들어왔다고 하는 그 비자금에 대한 부분 잠시 후에 짚어보기로 하고요. 노소영 관장 측의 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고 오시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SK 주식 자체가 혼인 기간 중에 취득된 주식이거든요. 상속받은 돈을 가지고 산 주식이 그대로 지금 확대되면서 유지돼 왔다 이런 게 이제 상대방 측 주장인데 그 부분이 그런 증거가 없고 부부 공동 재산으로 형성이 돼서 확대됐으니까 같이 나누는 게 맞다는 것이 지금 재판부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SKCNC의 핵심 성장 요인이 최태원 회장의 경영 활동이라고 판단하고 SK 주식이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하는 데 주요 근거로 삼았고 즉 재판부 판단대로라면 최 회장은 자수성가한 재벌 2세라는 형용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네, 지금 자수성가형 사업가냐 승계상속형 사업가냐 이걸 두고 양측의 지금 입장과 시각이 엇갈리거든요. 노소영 회장 측에서는
왜 마음대로 승계상속형이냐 자수성가형이냐를 구분짓느냐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재판부가 낸 설명 자료를 보더라도 임의로 최태원 회장 측에서 승계상속형이냐 자수성가형이냐를 구분해놨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 구분이 왜 중요하죠? 이 사안에서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자수성가형이라 그러면은 이게 이제 말하자면 본인이 창업형이 되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거를 일구었다가 되잖아요. 자기가 이걸 SK그룹을 거의 일구었다가 되면은 일구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부부였던 그 예. 노소영 씨와는 이게 부부 공동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 재산을 일구는 과정에서의 그 아내의 기여도가 똑같이 인정돼야 된다. 이렇게 예. 되는 거고 이게 상속 승계형이면은 선대 회장이 거의 다 이루어놓은 거를 재벌 2세니까 내가 받았다 하면 그 내가 승계받은 다음에 그 일정 기간 부분만 재산의 증식에 이 아내가 기여했기 때문에 돈을 조금 나눠줘야 된다. 이 논리가 성립되는 지금 거거든요. 어제 최 회장 측의 기자회견은 바로 그 후자에 바로 그 대한 후자에 부분이죠? 대한 얘기였고 이쪽에서는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 얘기는 예. 재판부가 법리와 증거에 의해서 2심에서 판결 내렸는데 이걸 가지고 당신들이 뭔데 감나라 배나라냐라는 게 지금 논리입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이게 상충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지금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아니 재벌 2세라 하면 즉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자수성가형이 말이 되느냐. 재벌 2세잖아요. 그러니까 예. 1세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면 물려받은 상속 승경이 맞는데 이걸 어떻게 자수성가형으로 해서 처음서부터 94년도 주식 인수 당시서부터 이거를 계속 아버지가 자기에게 넘긴 2014년까지를 판단하느냐. 이제 이런 이제 공박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이제 제가 보기에 대법원에 가면은 이 부분 지금 2심에서도 예. 약간 그 오류에 대한 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대법원이 다루냐가 굉장히 민감한 그 하나의 그 코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바로 이 부분. 육공화국 시절에 혜택을 받았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건데 자수성가형으로 봤다. 그러니까 이게 형용 모순이다라는 지적도 이제 어제 최태원 회장 측에서 했거든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지금 공격 이런 것들이 3심의 결과를 좀 뒤집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사 사건에서 뭐 승계형이냐 이런 법률적인 용어를 구분해 오진 않았습니다. 이게 다만 법률 용어는 아닌 거죠? 예, 일반적인 이제 법리는 이런 게 있죠.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이 많다라고 한다면 그 시댁으로부터 상속 증여를 많이 받았으면 그 아내의 기여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논리칙의 예, 경험, 일반적인 경우에. 일반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댁이 있고 처가가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으면 시댁의 기여가 높으면 아내 측 기여도가 떨어지고요. 처가 쪽 기여가 높으면 아내의 기여도는 높아지는 예. 그 재산 분할 법리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시댁의 기여도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예. 그리고 처가의 기여도 일정 부분 많이 들어온 상황에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SK 그룹의 총 재산이다. 그 최태원 회장이 총 재산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예. 대해서 최태원 회장은 시댁 그러니까 선대 회장 측의 기여가 굉장히 절대적이었고 예. 그러기 때문에 아내 측의 기여가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자산 승계형이냐 이런 걸로 이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이 또한 상고심에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시댁에서 온 재산 상속 증여가 굉장히 많았고 반면에 처가에서 준 300억의 비자금 실체는 없다. 그럼 사실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가 65%에서 80%까지도 높아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싸움은 아하. 여전히 계속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SK 주식을 인수할 때 당시에 그 돈이 아버지 그러니까 최종현 선대 회장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확실하게 인정되지 않는다. 지금 그 부분 때문에 결국에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높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인데요. 300억이라는 비자금의 실체가 있고 2.8억의 증여금의 쟁점이 있습니다. 2.8억이 증여된 것은 사실이나 네. 증여세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증여된 돈으로 주식을 매입했는지는 불명확하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300억이라는 돈이 흘러 들어갔고 그 돈이 SK 관련한 이 주식의 초기 자금으로 형성이 됐고 그 돈은 어떻게 보면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러니까 처가로부터 유래된 것이기 때문에 기여도가 있다. 네. 이 두 가지가 사실 1, 2심 판단을 뒤집는 데 결정적인 사유였거든요. 예. 이게 어떻게 대법원에서 유지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예. 변호인단 얘기 잠깐 나눠보죠. 최 회장 측이 변호인단을 보강을 했어요. 법무법인 화우가 새로 합류를 했는데 아주 베테랑 판사 출신들을 영입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1심에서 어느 정도 유리한 판결을 끌어냈다가 2심에서 크게 진 경우에 3심에 임할 때 이럴 때는 변호인단에 좀 인센티브를 세게 걸기도 합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사건의 뭐 어떤
신급심을 막론하고요. 1조 4천억이 걸려 있으면 여기에 들어가는 변호인단도 굉장히 세심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요. 경제적 이득이 많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네네. 그리고 판사 출신을 대거 투입한다는 것은 수많은 판결을 이제 분석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고심에서 어떤 법리 오해, 그러니까 체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오인이 있느냐, 여러 가지 법칙에 대한 위반을 지적을 해야 되다 보니 네. 법리적인 접근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판사 출신들이 대거 투입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상고심은 서면 재판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서면을 완벽하게 네. 법칙을 위반한 판결이라는 거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네, 조심스럽지만 우리 최 의원님은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게 보통 가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 뒤집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하는 게 이제 보통의 경우인데요. 네.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이제 이게 일반 가사 사건이었으면 뭐 뒤집히겠습니까? 그냥 네. 거의 뭐 그대로 간다 봐야 되는데 지금 뭐 전관을 투입하고 이걸 떠나서 지금 상당히 지금 최태원 회장 측이 제시하는 일종의 반박 논리가 좀 재판부 마지막 3심이지만 대법원에도 조금 영향 끼칠 수 있는 게 이를테면은 육공에서 우리가 거꾸로 혜택받은 게 아니라 불이익을 받았다. 네. 그다음에 뭐 300억 비자금에 대해서도 만일 그게 증거 능력이 좀 부실하다고 입증할 수 있는 또 새로운 자료를 낼 수 있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기간 가지고 얘기가 되는데 이 기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실제로 지금 말하자면 2심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이혼한 후에 2024년까지도 반영을 네.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대한 귀책 사유로. 그러면 이혼한 다음에는 2019년 이후까지 그러니까 한 6년간에 걸친 이것은 우리가 꼭 내야 되느냐. 네. 이렇게 꼼꼼하게 뭐 이게 서류심이긴 합니다만은 꼼꼼하게 따져 들어가서 그 허점을 파고들 경우에는 뭐 저도 결과는 예상할 수 없겠다. 지금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가사 사건의 그냥 뭐 일반적 유형으로 이 사건을 보기에는 금액도 그렇지만 과정 자체도 조금 논란의 소지가 크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예. 항소심 재판부가 사실 그때 판결 당시에 최 회장을 매우 강한 톤으로 꾸짖으면서 판결을 내놨었죠. 그러면서 노소영 아트센터를 SK 사고에서 나가라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내용도 이어서 짚어보죠. 공감 능력 제로입니다.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저는 일만 봤습니다. 저하고 아주 반대인 사람을 만났었습니다. 그 사람은 돈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고 이슈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사람으로만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 사람은 나하고 이렇게 반대일까? 그리고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제가 자주한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새로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랜 30여 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거에 대해서 참담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당시 재판부가 이 지금 화면 속에서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그 동거인에게 쓴 돈만 해도 200억 원이 넘는다. 이러한 인식들, 이런 인식들은 사실 항소심, 그 상고심에서는 이제 바뀌기 힘든 부분들인 거죠.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들이니까요. 네,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항소심의 정권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법리 위반, 그러니까 체증법칙 위반이 없으면 사실관계는 확정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이혼 사건에선 이런 게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허용되는 기준들을 대법원에서 설시할 때 본래의 가정, 그러니까 자녀라든가 아내, 그러니까 뭐 남편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 부양적 요소를 충실하게 이행했는지를 보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근데 부양적 요소를 최대한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새로운 사람에게는 굉장히 막대한 이득을 줬으나 원가정에게는 생활비를 끊거나 심지어는 이 뭐 그 건물인도 소송을 통해서 건물에서 나가라 조금 좀 냉정하게 대했던 측면이 굉장히 안 좋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주요하게 작동해서 막대한 위자료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법리에도 단순히 정산적 요소, 돈 얼마씩 기여했어 이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라 대법원은 부양적 요소를 고려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혼 이후에 한 삶이 아내나 남편, 한 배우자의 삶이 너무 비참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재산 분할을 정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혼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순탄치 않고 경제적으로 좀 열악한 상황을 초래했고 반면에 이쪽에는 경제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던 것이 좀 원래의 남편으로서의 부양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까지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SK는 SK 사옥에 있는
그 노소영 관장의 아트센터 이 방을 빼라고 한 이 소송도 지금 진행 중인데 이 결과가 지금 이번 주에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그러면 항소심 판단처럼 노소영 관장 측에 좀 유리한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이고 이건 부동산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기 때문에 사실 오너의 결정이 뒤집히지 않는 이상 민사적으로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끝났으면 건물에서 나가서 돌려줘야 되는 게 원칙적이고 법리적으로는 그렇게 판결이 나오는 게 맞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렇게 건물인도 소송이 정당한 것과는 별개로 이 기업에서 그동안 이렇게 임대료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과정에서 이걸 중단한 것이 이제 도의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혼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최 의원님.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이제 사실 이 아트센터 나비가 이제 그 선대 회장의 이제 어머니가 운영하던 그 오코일 박물관에 옮겨온 거거든요. 이게 지금 나비라는 이름도 이제 SK가 그룹이 나비라는 상징을 갖고 있어서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나비 박물관인데 이게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전처는 나가라고 하고 지금 살고 있는 지금 현재 배우자에게는 218억 원인가 돈을 썼다는 거잖아요. 219억 원인가? 그러면 이제 전처에게는 이렇게 좀 약간 박절하게 대하고 이쪽에는 이제 그 좀 후하게 되는 이런 게 있어서 이런 감정적인 요소도 사실은 또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물론 이게 뭐 퇴고 소송 같은 거니까 기계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의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가 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예, 이번 주에 나온다고 하니까요. 이 판결도 저희가 나오면 또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볼까요? 예, 헌재로 공을 넘긴 여당. 정치권 이슈로 넘겨보겠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지난번 우원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108명 의원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임위 구성 전면 백지화하겠다. 법사위 여당이 가져와야 된다라고 국민의힘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계속 보이콧을 하고 있는 게 노골적인 시간 끌기 의도다. 법사위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18개 중에서 11곳을 민주당이 지금 독식해 가고 있고 나머지 7곳에 대해서는 이른바 거부권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행사하고 있죠. 과연 국회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 부분 네 분의 출연자 지금 들어오셨습니다. 여쭤보죠. 박찬호 교수님. 네. 시간 끌기 의도라고 봐야겠습니까? 아니면 고도의 다른 뭔가의 그 국민의힘 측의 전술이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무전술 무대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21대 국회에서도 한 번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도 안 그러면 우리 뭐 전원 의원직 사퇴하겠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결국은 타협이 안 됐고 18개 상임위를 다 민주당이 가져가지 않았었습니까? 네. 지금 또다시 이제 그 사태를 반복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법사위가 민주당이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예. 당장 최상병 특검 뭐 법사위 만약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맡고 있으면은 이거 최상병 특검 뭐 더 협의하자 그러면서 결국은 패스트트랙 태워야 되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민주당이 총선에서 대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상병 특검처럼 지지층의 어떤 그 지지 여론이나 또 국민 여론이 높은 상황을 6개월씩 걸려서 또 올리고 이런다면은 민주당에 대해서 지지층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코 법사위를 민주당이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운영이나 과방이나 다른 쟁점 이슈를 쟁점위원회를 만약에 협상 카드로 내밀었으면 아마 저는 뭐 타협의 여지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법사위는 사실은 민주당이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원인 제공을 그럼 국민의힘 측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뭐 원인 제공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법사위라고 하는 그 카드를 갖다가 놓지 못하는 미련이 총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너무 미련이 좀 많이 남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과감하게 민생 정당이 되겠다. 총선 패배 후에 그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민생을 챙기기 위한 상임위 실속을 좀 차리고 그리고 뭐 쟁점되는 상임위 뭐 법사위는 아니더라도 과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협상 전략도 없고
대책도 없고 좀 그런 점에서는 국민의힘이 너무 전략 실패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저희 준비된 영상 하나 보시고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의총을 매일 저희들이 진행할 겁니다. 하면서 조금 더 계속 논의를 하자. 각종 특위가 곧 의총이다. 그래서 의총이 지금 두 곳에서 동시 진행된다. 이렇게 보셔도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 LNG가 갑자기 급등하면서 대한민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경청 논의를 해가기로 했고 오늘과 같은 의총은 한 2, 3일은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요, 지금 이 상임위 문제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환 의원님, 네. 이 전략의 실제 의도는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정말로 헌재 가서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고요. 지난 21대 국회 때도 똑같은 상황이 재현돼서 3년 만에 각하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정치권의 모든 이슈가 특검으로 또 헌재로 이렇게 가는 것은 우리 정치가 정치력을 잃었다는 반증으로 보입니다. 법과 법 사이에는 충돌도 있지만은 공백도 있습니다. 그 충돌과 공백을 메꾸라고 그 협상하고 타협하고 합의점을 찾으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대표적인 예가 국회를 개원할 때마다 상임위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임위 나누는 데에서 의장을 배출하지 못한 원내 2당이 법사위를 맡는 것은 관례였고 그래야지만 1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지금 민주당은 그 마지막 마지노선까지도 지금 겁박하면서 내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러면서 법사위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법사위 열어놓고 지금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법안들 쏟아내고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경찰과 그리고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최상병 특검을 지금 법사위에서 입법청문회란 이름으로 불러서 지금 재판장 역할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입법 권력을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저는 민주당이 국민의 마음을 잇는 마일리지 쌓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정치력 실종됐다는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국민의힘 전략 또한 그러면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저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솔직히 국민의힘 전략 없다라고 하는데 전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우리는 명분과 그리고 또 국민의 마음을 사는 것에만 집중해야 되는데요.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 의원님들 지금 매일 모여서 의총하고 특위하고 있는데 더 단호하고 더 정말로 처참하게 밟히는 모습을 오히려 국민께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의원님들 배지 다 떼놓고 로텐다홀에 내려놓고 지도부는 무기한 단식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의원직 총사퇴 걸고 저는 끝까지 싸워야 된다고 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금 이승환 전 행정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화면 잠깐 띄워주실까요? 이게 국회 원구성 문제는 의회에서 다룰 문제이지 헌재로 보낼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한 거거든요. 최수영 평론가님, 이거는 국민의힘의 그러면 실제 의도가 뭐냐 이렇게 지금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그 정치의 사법화, 이제 우리가 많이 지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여야가 타협을 해야 될 문제를 어떻게 사법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가냐. 사실 이거는 뭐 정말 그 여야를 떠나서 이거는 질타하게 맞는 이야기인데, 근데 저는 이건 있어요. 정치라는 게 법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정치의 공간이잖아요. 국회라는 게. 왜냐하면 법적인 날짜를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게 지금 민주당 입장인데 그렇다면 왜 14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원구성 평균 소요기간에 45일이 걸렸습니까? 그런 서로의 공간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관행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관습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습법에는 우리가 정치가 서로가 이제 상호 존중과 관용을 베푸는 그런 게 전제가 깔려 있는 건데 민주당은 그런 의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다시 협상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 일거에 의원총회도 열리지 않고 거절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국민의힘이 저렇게 무전략이라는 소리를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저도 지금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특위 이런 거는 저는 뭐 별로 그 효과가 없다고 보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의 결기를 갖고 민주당과 물밑에서 협상을 해내느냐. 예. 저는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뭐 최선의 방법이다. 지금 이 말씀이신데 여전 행정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성현 행정관이 방금 말한 부분 있잖아요. 마지막에 결기 부분, 네. 뭔지 뭐 총사퇴를 걸고 뭘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무전략 그리고 무대응, 무기력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게 아니 지금 기껏 한다는 게 특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뭐 언제 이제 뭐 이거 해결해 주세요 뭔가 신청한다는 건데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국민의힘이 이 상임위 문제 관련해 가지고 대국민 여론전에 나섰나? 그러니까 막 장애라도 나가가지고 전국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나 국민들 만나면서 이거 민주당이 민주당이 잘못했습니다. 이런 여론전도 펼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거 너무 웰빙 정당이다. 영남 엘리트 정당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승만 행정관이 이야기했던 부분대로 뭐 세비 다 반납하고 저희는 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비 반납하고 민주당이랑 싸우겠습니다. 이런 결기를 보여야 되는데 이런 결기가 아직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무대응, 그러니까 무전략 이런 비판을 받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것과 별개로 지금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고 어쨌든 대한민국 국정 운영의 한 축인데 네. 지금 국회를 떠난다는 것 자체가 민생을 버린 것과 똑같다. 그래서 저는 야당이 뭐 장애투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국민들께 비판을 받을 것이다,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국회의장은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의장이죠. 그리고 민주당 원내대표의 이야기 잇따라서 연달아서 한번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선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다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11대 7로 정하고 조속히 원구성을 마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합니다. 원구성 협상을 시작한 게 한 달이 훌쩍 넘었는데 그때는 뭐하다가 11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하고 나니까 그리고 가동하니까 이제 와서 재검토하자고 합니까?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결단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속히 본회의를 열어 원구성을 매듭지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박 교수님, 어떻게 될까요? 지난 21대 4년 전에도 지금 비슷한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결국에 이제 참여해서 11대 7이 될지 아니면 정말 18대 0으로 갈지. 저는 뭐 변수가 안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출구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전당대회를 통한 어떤 그 지도부의 교체 그리고 그 새로운 지도부가 이제 민주당도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양쪽 정당의 새로운 지도부 간의 어떤 타협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네. 국민의힘에서 지금 탈출구를 찾기는 어렵다. 그럼 우원식 의장이 결국은 이제 이 부분에 키를 쥐고 있는데 네. 저는 우원식 의장이 지금까지 버틴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나 국민들의 분위기를 보면 지금 뭐 18대 0 빨리 그냥 해버리지 뭘 이런 분위기가 훨씬 예. 많거든요. 의장 민주당에서. 입장에서는 그래도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달 말까지로 지금 이제 우원식 의장은 좀 더 국민의힘에게 시간을 주자 이런 분위기인데 이거 지금 과연 이달 말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지금 민주당 내의 분위기는 굉장히 강경합니다. 이런 식의 여야 대치면 이달 말까지 시간 준다고 해도 변화가 이게 없겠죠. 들어오겠습니까? 그렇기 국민의힘 때문에 쪽에서요? 결과적으로 이달 말 정도 되면 결국은 18대 0의 이 예. 상임위, 그러니까 21대 아하. 때 그 사태가 도돌이표처럼 또 나올 거다. 뭐 뻔히 예측되는 상황이에요. 예. 현재로서는. 최수영 평론가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저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원식 의장이 지금 그나마 중재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저는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그 밖에서 특위만 열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선택해야 될 시간이 저는 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장외로 나갈 거면 확실하게 장외로 나가서 국민 여론전을 하든가 아니면 네. 장외로 들어가서 민주당의 상임위 내에서 그러면 우리의 정당성과 민주당의 부당성을 설득을 하든가 이 선택이 와야지 지금은 애매한 경계선에 있어요. 그래서 네. 정말 결기를 갖고 그 로텐다 우리 이승환 행정관 말씀처럼 로텐다우라 배치 떼어놓고 나가서 전국을 다니면서 여론전을 펼치든가 아니면은 빨리 상임위 들어가서 지금 뭐 종부세 개편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민생 현안들 뭐 대통령실에서 제안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하면서 민주당의 부당성을 원내에서 한번 지적하든가 이렇게 네. 지금 선택의 시간이 오는데 이걸 언제까지만 이렇게 끌어서는 저는 정치력의 실종이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뭐 여당이 해야 될 포지션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전행 행정관님.
사실 국회가 이 정도의 극한의 대치 상황이 왔으면요. 여야 중진 의원들이 연석회의를 열어야 됩니다. 4선 이상 5선, 6선 이런 중진 의원들이 우리 이대로 가면 국민께 국회 자체가 외면받는다. 우리 먼저 만나서 얘기해보자. 그리고 그 이야기 나눈 걸 가지고 그 여야 대표단에게 한번 중재안을 제시해보자. 이런 모습이 나와야지 국회다운 모습인데요. 네. 지금 여야 중진들이 모두 그러한 시도조차 하지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중진들이 정말 많이 있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장악되어 있고 그리고 또 그 이면에는 개딸들에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비대위 체제지 않습니까?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진들이 그런 의견을 모은다 하더라도 전달할 지도부가 없는 네. 상황입니다.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로 10수년 동안 20년 가까이 국회를 지켜온 여야 중진들 정말 의회 주위에 입각해서 먼저 좀 만나서 우리가 이러한 중재안을 여야에 전달하고 국회의장에게 전달하자라고 하는 이런 정치의 품격이 좀 다시 한번 되살아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뭐 이전 행정관님이 제안해준 대로만 되면야 뭐 너무 좋겠습니다만 지금 그럴 분위기가 아닌 것 같고요. 지적해 주신 거는 지금 민주당이 너무 개딸들, 강성 지지층에 사로잡혀서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강하게 나가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이거든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총선에서 국민의 민의를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의 민의가 대통령 거부권에 무력화되지 말고 휘둘르지 말고 어쨌든 국민이 준 힘을 제대로 사용해라 국회가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와 법사위를 가져간 거예요. 법사위는 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사실상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운영이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법사위도 가져오겠다는 건데 저는 여기서 사실은 민주당은 야당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의 이야기인 것처럼 국민적인 비판은 어쨌든 여당한테 더 향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모습은 여당이 보여야 돼요. 예컨대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중재안 중에 예를 들면은 법사위의 상원 기능 최고자구 심사하는 그 권한을 뭐 다른 위원회 아니면 국회 뭐 중립적인 기구로 둔다든지 이런 네. 제안을 하반기 때 두면은 사실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약간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이 일단은 내어줄 수밖에 없는데 하반기라도 지킬 수 있는 방안들을 뭔가 중재안, 그게 중재안인 거죠. 예. 그런 것들을 막 민주당한테 많이 던지면은 사실은 여론이 민주당도 여론을 신경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상반기는 포기하더라도 하반기는 조금의 낮은 수준에서 국민의힘이 가져올 수 있는 방안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거든요. 그런 네. 것을 연구해가지고 언론에 던지고 여론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예, 지금 여야 대치 상황의 심각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특검법들 때문인 거잖아요. 최상병 특검, 뭐 김건희 특검 이런 것들인데 박 교수님, 지금 민주당에서는 권한쟁의를 청구하고 이렇게 지연작전으로 나오는 것이 특검을 막으려는 지연 전술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그런 의도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면 실제 특검법 통과되는 거 좀 더 늦출 수 있나요? 단기간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민주당이 그런 시간 끌기에 대해서 전혀 말릴 의도가 없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이제 상임위 거부하면서 국면을 갖다가 특검에서 마치 이제 민주당의 독재, 의회 독재 이런 쪽으로 이제 이슈 전환을 하려는 건데 이것을 갖다가 민주당이 그 틈을 주지를 않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문회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문회에서 지금 이제 소위 그 의혹에 휩싸인 전직 장관, 현직 장관 다 불러다가 최상병 특검 입법 청문회 말씀이신 이런 거죠. 입법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이슈를 계속 몰고 가서 이것을 소위 특검법 처리까지 연계해서 끌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 구성이 설사 안 돼서든 치더라도 지금 이제 11개 상임위 중심으로 아마 속도전을 낼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 국민의힘은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18개를 다 내주든지 아니면 7개를 받든지 지금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지 다른 뭐 협상의 어떤 카드가 지금으로서는 보이지 않고 민주당은 뭐 정면 돌파가 이미 100% 확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달 뭐 다음 주 아무리 늦어도 다다음 주면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최수영 평론가님, 이 정도면은 국민의힘 전략이 정말 안 보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러니까 이런 걸 두고 이제 뭐 고립무원 혹은 이제 백척간도에 섰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나아갈 수도 좀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어찌됐든 그래도 정치에 복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번 최대한 제안했잖아요. 그러면 법사위만 준다면 다른 거 다 양보하겠다.
그런 제안도 한번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지금 국장 말한 대로 예.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러면 조금 좀 진일보된 제안 예.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법사위를 한번 우리가 법제사법 기능과 그다음에 다른 기능으로 한번 게이트키퍼 기능으로 나눠보자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실제 그런 논의 없이 그냥 제안하자마자 1시간 만에 거절했단 말이죠. 이 자체에서 저는 의사가 없었고 의지도 없었고 할 생각도 없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정 어렵다 그러면 차라리 7월 국회 때 21대 국회 재원처럼 18대 0으로 가져가서 민주당이 국정 전반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니까 행정 권력은 정부가 갖고 민주당이 안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의회 권력을 책임지고 국정의 공동 책임을 지는 쪽으로 한번 가는 것도 한번 국민의힘이 전략적으로 보일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이렇게 무력화 상태로 갈 수는 없는 사안이거든요. 예. 여야 대치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지만 여당 내 당권 싸움은 또 물밑에서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것도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뭐 어대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네.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그런 뜻이죠? 그걸 당원들 모욕하는 저는 말이라고 생각을 그렇습니까? 합니다. 예. 우리 표심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일부 언론에서 몰아가는 하나의 이 프레임이라 생각하고요. 네. 선거의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원내 의총을 다니면서 여러 얘기를 나누는데 최소한 원내에서의 분위기는 어대한 느끼기 어렵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한 가지 분명하게 경고하고 싶은 건 한동훈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고 여론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전 행정관님, 국민의힘에 지금 계시니까 분위기를 여기 계신 네 분 중에서는 가장 잘 아실 것 같아서요. 이 두 분 말씀대로 정말 어대한은 없는 건가요? 당내에서는 안 느껴지는 건지? 어대한은 당내에서나 원내에서 만든 게 아니고 지금 국민들이 만들어주고 계신 겁니다. 제가 지금 또 우리 전당대회 선관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전당대회는 일단은 흥행해야 됩니다. 흥행하기 위해서는 뭐 다양한 이벤트나 이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주자들 간의 아주 치열한 대립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집단지도 체제를 계속해서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도 나오고 나경원 대표도 나오고 안철수, 유승민 다 나오셔라라고 했는데 그것 자체가 이제 무산이 된 상황에서 지금 단일 지도 체제 하에서는 2등과 3등이 살아남지 못하고 오직 1등만 1등에게만 권력이 집중되는 행태거든요. 근데 이런 와중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은 당 내에서도 당 외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런 표현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경원 의원 그리고 윤상현 의원 이렇게 수도권에서 두각을 나타내신 중진 의원들도 계속해서 이제 본인들의 메시지를 내면서 이 전당대회를 향한 그런 행보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또 의미 있게 작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안철수 의원이 또 불출마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저렇게 안철수 의원에게 가 있던 어떤 표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누가 흡수하느냐 이제 회동 정치가 시작될 텐데 누가 흡수하느냐라고 하면서 전당대회가 좀 불꽃튀게 이어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냥 단순 흥행을 위한 싸움 정도면은 괜찮을 텐데요. 점점 공개적으로 친윤 그리고 비윤 사이에 거친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 발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고 오시죠. 왜 이렇게 직설적인 표현을 썼을까? 마음이 좀 급하구나. 어대한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읽혀지는데 제가 거기 나온 진중권 교수, 김경률 회계사 함께 뭐 한동훈 위원장의 자문 역할하고 있다. 명백한 오보입니다. 오역하게 뭐 이제 자꾸만 이제 유난 갈등을 부추기려고 하는 소재로 악용이 되고 있어요. 한동훈은 김경률 같은 좌파 출신의 이렇게 쌓여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적 영역에 사적 인맥이 거기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원칙이 너무너무 확고합니다. 자, 신지호 의원의 주장은 이거예요. 지금 친윤계 의원으로 분류가 되는 이철규 의원을 향해서 한 말인데 한동훈 전 위원장 주변 인물에 대한 당원들의 우려가 크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김경률 전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 아니 본인께서 이렇게 영입하신 인물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명 한 명을 놓고 다 갈라치기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그 김경률 비대위원 영입한 건 그때 당시 인재영입위원회 우리 이 의원이 있었기 때문에 예. 당신도 책임이 있는데 왜 이걸 한동훈 책임으로 돌리느냐 그 얘기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개인을 둘러싸고도 이제 책임 공방이 벌어지는 건데 네. 저는 진짜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지금 이 한동훈 위원장 측은 이 선거를 친윤 대 비윤으로 치르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네. 이 말하자면 친윤 쪽에서는 네. 이걸 친한 대 비한으로 치르고 싶어 하는구나. 이게 양쪽의 생각이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구도 자체를 그 한동훈 위원장 측은 친윤 대 비윤, 그다음에 친윤은 이거는 친한 대 비한. 그러니까 이렇게 프레이밍을 서로 설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김경률 같은 사람을 놓고도 예. 지금 감론을박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네 편이나 내 편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둘로 갈라지는 거 저는 아닙니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 지금 우리 이승만 행정관 지적을 하셨지만 이번 전대는 용광로 전대가 돼야 되고 예. 그야말로 지금 지리멸렬에 있는 보수정당 국민의힘을 여당을 끌어올리려는 이게 이벤트가 되어야 되고 네. 컨벤션 효과를 꾸리는 이런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서로 한동훈을 견제하고 친윤을 견제하는 이 공방으로만 치닫는다는 건 이건 너무 왜소하죠. 옹색해지죠. 그러다 보면은 저는 다른 어떤 분들이 출마하더라도 이 프레임에 친윤, 비윤, 친한, 비한에 갇혀버리면은 다른 어떤 것도 핵심 메시지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이거 예. 굉장히 위험스럽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친윤계가 특정 후보를 밀어줄 거다 이런 언론 보도 전망들도 나오고 있어요. 네. 박 교수님은 만약에 나온다면 누가 이런 역할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지금 떠도는 소문은 엔모 의원을 중심으로 돌고 있죠.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원내에서는 네. 어대한 분위기 없는데요라고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정확하게는 원내에서는 적죠. 왜? 원내는 다 영남 친윤 의원들 일색이니까. 그런데 네. 원외를 가면 분위기는 확 다릅니다. 예. 원외로 가면 여기는 지금 이대로 가면은 다음 총선에서도 또 다 떨어진다. 이런 네. 위기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꿀 수 있는 어떤 동력을 가진 개인을 보니까 한동훈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세론이 만들어진 건데 지금 문제는 지금 과연 이 전당대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너무 안이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용산의 상황이요. 예. 용산은 대통령은 지금 이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거짓말 게이트로 이게 지금 비화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예. 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영일만 유정을 얘기했는데 국민들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어버려요. 국민 60%가 영일만의 유정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상황에 여당은 지금 권력 투쟁하고 있어요. 내부에서. 자, 그럼 도대체 우리가 과거에 농담처럼 소는 누가 키우냐 그랬는데 민생정당을 외치고 국정에 책임을 져야 되는 여당이 지금 한동훈이냐 한동훈 아니냐 가지고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으면 국민들은 이걸 정말로 뭘로 보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그 내부 갈등 요 부분이 심각하다. 그러니까 대통령만 레임덕이 아니라 국민의힘도 이거 레임덕에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조금 전에 이제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단독 보도라고 하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 곧 날짜를 이제 명시를 했습니다. 해당 기사에 며칠 내로 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온 걸로 봐서는 아니 땡 굴뚝에 뭐 연기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곧 출마 선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대한이라고 하는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라고 하는 이 한동훈 대세론에 이변은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여전 행정관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지금 뭐 쉽게 말하면 어대한에 맞설 친윤 후보 아니면 또 다른 후보들이 지금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지난주까지만 해도 일부 보도들에 의해서는 그 친윤에서 당대표는 포기하고 최고위원을 친윤들로 구성하자 이런 안까지 나오면서 그런 전략까지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저는 이제 뭐 친윤들이 친윤 후보들을 못 구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한 가지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어대안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다른 새로운 비전을 제시 못한다면은 이거는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당대표는 거머쥐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집권 여당의 당대표 후보거든요. 당대표 후보에 이제 나오겠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용산 대통령과 사실상 이제 거리를 두거나 선을 긋는 듯한 이런 뭐 뉘앙스가 나와요. 뭐 그 친윤으로 우리 저쪽에서 친윤이 나오니까 우리는 친한으로 최고위원 런닝메이트를 짜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뭐 총선 기간에 선거 기간에 대통령의 낮은 대통령 지지율로 대통령과 선 긋는 건 오케이 수용 가능하다. 그리고 경선 기간에 대통령 경선 기간에 대통령 후보가 또 인기 없는 대통령과 선을 긋는 거는 또 가능하다. 받아들일 수 있다.
근데 지금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았어요. 저는 지금 집권 여당의 당권 주자, 그 당대표 후보라면은 지금 낮은 지지율 대통령 올리겠다. 약간 이런 메시지로 던지고 나와야 그게 집권 여당의 당대표 후보의 메시지지. 지금 대통령과 벌써 맞서겠다. 그리고 친윤들의 맞설 런닝메이트 최고위원들을 찾는다. 이런 프레임으로 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독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가장 큰 약점이 정치력이 없다, 정치 초보다 이랬는데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뭐 지금 뭐 경선 사실상 레이스가 시작됐지만 빨리 윤석열 대통령과 식사하면서 뭔가 친윤과의 갈등을 푸는 것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정치력을 보여주는 뭔가 이런 그림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정치권 이슈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짧게 짚어보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신남방 정책이라 그래서 인도를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로 삼았어요. 아주 공을 들였기 때문에 여사님이 같은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화가 많이 나셨죠. 이거 지금 김정숙 여사께서 직접 고소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법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를 통해서 위법한 행위들을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버릇 고쳐야죠. 이거는. 사실적시라는 걸 그러면 인정을 하셔야 되나요? 그러니까 나 기분 나빴으니까 고소해 이런 말씀이셨는데 저는 잘 무슨 말씀인지 몰랐고 나라 돈을 제대로 적법하게 국민이 승인한 안에서 썼느냐. 그 나라 돈을 허위 인턴을 이제 채용해서 부정수급했다라는 의혹으로 지금 그 법정 소송을 하고 있으신 걸로 아는데 이런 문제는 오히려 손이 깨끗한 분들이 제기하셔야지 그래도 누가 귀 기울여 듣지. 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수영 평론가님, 검찰이 이제 고발 사건 받은 지 6개월 만에 수사에 착수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배당도 했고 수사의 속도를 낸다고 봐야겠죠? 두 갈래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이제 서울지방검찰청에 이제 형사 11부인가 2부인가 형사 2부로 배당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검찰에 이제 이거 검찰 수사는 그 외유성 논란이 과연 이제 국고 손실이었느냐를 이제 하나 짚을 테고 하나는 이제 김정숙 여사가 직접 배현진 의원을 고소고발했기 때문에 두 갈래 수사로 진행되는 거죠. 하나는 의혹 자체에 대해서, 하나는 또 명예훼손에 대해서. 근데 이게 두 개가 맞물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이 배현진 의원이 제기했던 갑자기 늘어난 몇 억이 넘는 경비에 식사비가 6천 얼마였다. 이걸 가지고 이제 했는데 김정숙 여사는 그렇게 많이 내가 식사비에 대해서 특정해가지고 하면서 배현진은 오히려 반박을 하는 거죠. 난 바깥가지고 시비 건 적이 없다. 이렇게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이 문제가 양측의 이제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이제 고소고발전을 비치는데 하나는 지금 검찰의 영역, 하나는 지금 경찰에서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게 수사기관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문제가 다시 이제 법으로 다시 법적 문제로 갔기 때문에 앞으로 이 논란은 이제 정치권 공방을 넘어서 법적인 문제의 결말을 가지고 또 다시 2라운드에 접어들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명예훼손 수사를 하게 되면 정말 그 의혹이 있는지 사실관계를 일단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한쪽의 주장은 잘못됐다라고 결론이 날 것 같은데요. 예상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공방은 아마 끝이 없을 거예요. 사법부의 어떤 뭐 기소든 불기소든 뭐 어떤 판결이 나더라도 저는 정치적인 공방은 계속 갈 거다. 근데 다만 경찰의 수사나 검찰의 수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핵심은 두 가지였어요. 셀프 초청. 그다음에 호화 기내시 이 두 가지였습니다. 사실 이게 아니라면 뭐 수사의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셀프 초청에 대해서는 인도의 모디 총리 측에서 보내온 초청장이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셀프 초청 아닌 거예요. 뭐 그 주변의 여타의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은 뭐 공방이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초청장 왔는데 무슨 뭐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두 번째 호화 기내시 이게 6천만 원 뭐 이래가지고 다들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해외 순방 갈 때도 똑같은 돈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 두 가지 문제가 명명백백하게 이미 드러났는데 더 이상 뭐 검찰이 어떤 수사에 뭐 속도를 낼 수 있을까? 결국은 불기소되거나 또는 명예훼손 사건으로 갈 텐데 결국은 무리한 의혹 제기가
결국은 헛발질이었고 예. 이것이 정치적인 공방만 결국은 남게 될 거다. 이런 점에서 좀 이제 배현진 의원이 좀 머쓱한 그런 측면이 있죠. 예. 이전 행정관님, 네. 방금 박 교수님 지적은 이제 셀프 초청 아니다, 초청장이 있었고 호화기내식 아니다, 통상적인 수준에 맞춰서 했다라는 이제 반박을 주셨거든요. 네, 첫 번째 셀프 초청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 이번에 이화영 재판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된 게 뭡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북한에 나 좀 초청해줘라고 초청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거는 초청을 요청한 거죠. 이거와 같은 내용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인도에서 초청을 했었다면 저 당시 허왕우 기념비에 도종환 장관의 이름이 아니고 김정숙 여사의 이름이 있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왈가왈부 할 게 아니고 셀프 초청을 요청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기내식 문제입니다. 기내식 문제에서 지금 대통령이 가는 곳과 같은 비용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니요, 전혀 다르죠. 왜냐면요.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기 타고 가는 것과 대통령 영부인이 대통령 전용기 타고 가는 것을 어떻게 같다고 비교합니까? 대통령은 정상 외교를 한 거고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한 정상 외교를 한 것이고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의 권력을 사유화해서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하고 간 비정상 외교를 한 것입니다.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김정숙 여사가 배현진 의원 고소한 거요.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이게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인지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인지 좀 그것도 분명히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자, 이 논쟁적인 이슈와 관련한 영상, 국회 영상 하나 보시고 짧게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황후 외유의 주인공 김정숙 여사가 어제 민주당 배현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격 있게 대통령 휘장 달고 전용기 탄 영부인의 격에 맞지 않는 대응입니다. 떳떳하면 당당하게 밝히면 될 일입니다. 배현진 의원의 문제 제기는 아니면 말고식 정치 공세가 결코 아닙니다. 김정숙 여사의 기내식 비용은 4끼에 수십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세 자료를 산출 근거를 제출해 주지 않고 있어서 문체부에 지금 이 자료를 다시 요청을 합니다. 그럼 김정숙 여사 앞으로 온 그 초청장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여전 행정관님,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문제될 게 없다, 증거 확인해보자,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이 문제는 사실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뭐 셀프 요청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초청장이 있고 그리고 인도 모디 총리가 어쨌든 구두로 한번 요청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 급을 이제 대통령 영부인으로 정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고 기내식 같은 경우에도 배현진 의원께서 뭐 약간 뭉뚱거려서 이야기해서 윤건영 의원이 실제 뭐 6,200만 원 이야기 나오면서 호화 기내식으로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된 거잖아요. 뭐 배현진 의원이 직접적으로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배현진 의원의 뭔가 이 자료로 그런 상황이 촉발이 됐는데 결국에는 윤건영 의원이 대한항공 측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게 이제 그 김정숙 여사가 쓴 비용이 실제로 뭐 음식에 들어간 비용이 굉장히 작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통상적인 수준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호화 기내식 논란은 사실은 팩트가 아닌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김정숙 여사께서 명예훼손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셀프 요청은 잘 모르겠지만 기내식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이제 허위사실이 약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배현진 의원이 약간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어쨌든 이제 김정숙 여사는 대통령 영부인이 이제는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논란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 이제 대통령 영부인의 외교 활동, 외교 행보 여기에 대해서 계속 문제 삼는다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현 대통령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께서 오히려 활동 반경이 위축된다. 그래서 이거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 정쟁 관련한 아이템은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이슈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의협 휴진 문제입니다. 영상 보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그 나이를 처먹도록 그걸 하나 몰라. 오늘 날씨가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바로잡으라는 그 정도로 열기가 뜨겁지 않습니까?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도망간 노예 취급을 하며 다시 강제노동을 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온당한 일입니까? 자, 박찬환 교수님. 지금 오늘 총걸기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네 병원 휴진한다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오늘 동네 병원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요. 현재 상황 어떻게 진단하세요? 그럼 뭐 지난번에도 이제 의사들이 집단 휴진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실제 휴진율이 7% 정도가 참여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뭐 오늘 지나서 내일 이제 최종적으로 집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예측으로는 한 4% 정도 됩니다. 예. 그렇게 보면은 지난번 그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비해서 조금 적다. 그만큼 물론 뭐 전공의와 개원의 사이에 온도 차도 있고 또 예. 국민들의 어떤 그 날카로운 여론, 반대 여론, 비난 여론 이런 것들을 의식한 측면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예. 근데 어찌 됐든 지금 이게 너무 오래 끌었잖아요. 아하. 뭐 한두 달 사이에 정리되는 문제라면 국민들이 조금 아프더라도 참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지난 뭐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6월 달입니다. 벌써 예. 4, 5개월을 넘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뭐 수술방도 뭐 60%대에서 30%대로 준다 그러고 예. 자 이러다가 이제 의료 사고나 이제 돌아가시는 분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거냐 예. 이러다 보니까 당장은 이게 지금 파업하고 있는 또는 추진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이 비난의 화살이 가겠지만 이 사태가 조금만 더 장기화되면 예. 이 화살이 소위 위기관리 능력, 이 갈등 조정 능력에서 실패한 정부로 화살이 갈 수도 있다. 예. 좀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이 지금의 의정 갈등 이게 좀 하루빨리 좀 바뀌어야 되는데 예. 정부의 지금 스탠스나 의협의 스탠스를 보면 바뀔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뭔가 이제는 협상의 판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좀 국회가 나서서 뭔가 이제 올해 입시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내년도 입시를 좀 전면 원점으로 놓고 네. 다시 본질 그러니까 의대 정원이 본질이 아니거든요. 네. 의료 격차 해소, 필수 진료 부분 확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좀 판을 좀 다시 협상의 판을 좀 다시 만드는 것도 예. 정부가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최소영 평론가님. 네. 동네 병원에서 오늘 휴진 참여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로 보면 의협 회장은 지금 굉장히 강경 대응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협 회원들은 그 정도의 아주 거친 분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렇죠. 저는 온도차가 느껴진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번에 총파업 투표를 하는데 투쟁 찬성 90.6%, 집단 행동 참여하겠다 73.5% 나왔는데 예. 그 숫자에 불과한 거고 실제는 안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의협 지도부의 강경 대응 투쟁이 실제 지금 일선에 있는 회원들의 마음을 못 얻고 있다는 얘기죠. 네. 더더군다나 지금 정부 측이 요구하는 것도 전면 백지화 전에는 우리는 한 발짝도 못 움직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종의 말하자면 협상을 다 걷어차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무리한 요구이기 때문에 저는 동네 병원이 이렇게 그나마 명맥을 유지해 준다 그러면은 아하. 우리의 일선 의료 체계는 그나마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네. 의협 지도부의 강경 반응도 조금 좀 속도 조절을 좀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아무래도 뭐 동네 병원은 수익 문제와 직결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의식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전한 행정관님은 이제 젊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이제 그 아이 엄마들이 이른바 맘 카페라고 하는 거기에서의 입김이 굉장히 영향력이 세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뭐 이른바 불매운동 이런 것도 일어나고 있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휴진 뭐 병원에 대해서 이제 게시판이나 뭐 이런 데서 굉장히 이제 성토하는 그런 글들이 많고 특히나 이제 뭐 중증 환자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막 그 수술이 연기되고 막 이렇다 보니까 실제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의협 또 이제 뭐 의료계에 대한 불만과 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뭐 정부가 이제 강경 대응 굉장히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말로만 강경 대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약간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실제 대책들을 뭐 실제 뭐 행동에 조금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른바 지금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이 발언하고 나서 정부가 계속 지금까지 내놓았던 무슨 뭐 휴학 같은 거 네. 그런 것들 다 지금 받아들이고 걷어들였거든요. 철회했거든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강경 대응이에요. 아하. 그리고 특히나 지금 2025년도 의대 정원 같은 경우는 확정이 돼서 지금 예. 불가역적입니다. 되돌릴 수가 예, 예. 없어요. 근데 지금 원점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의협을 상대로 지금도
뭐 불법 휴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예. 이거 불법 파업이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뭐 구상권 청구까지 이런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뭔가 이렇게 보여주는 뭔가 행동을 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예. 저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 이전 행정관님 짧게 부탁드릴게요. 정부에서는 지금 의협이 협회 설립 목적에 위배될 경우에는 네. 해상까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까지 해서 풀어야 될 문제일까요? 저는 이번 파업의 기점으로 두 가지 전환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정부가 계속해서 비난받아 왔는데 이제 비난의 화살은 의협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의사 선생님에서 의료 기술자로 전환이 될 것이다. 이렇게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이런 파업을 이뤄나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국민의 90%가 찬성합니다. 지금도 아이들 데리고 병원 가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거 27년 동안 그 어느 정부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구전구패였습니다. 이번만큼은 바꿔내야 된다고 보고요. 정부도 강경하게 대응하고 민주당도 협조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오늘 국내 관련 이슈는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이어서 국제 이슈. 하지만 우리나라 문제와 아주 직결되어 있는 이슈입니다. 바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는데요. 잠시 뒤에 이 문제도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초청에 따라 러시아 연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푸틴 동지가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국가 방문하게 됩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푸틴 장관하시었습니다. 코스모스 총사장 조미순의 회담 이후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를 나누셨습니다. 두 나라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무려 24년 만입니다. 두 정상이 만나는 건 이제 9개월 만의 만남인데요. 이 문제 집중 분석해 보기 위해서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정대진 원조 한라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일단 왜 만나는 건지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볼 때는 왜 두 정상이 만난다고 보십니까? 북한과 러시아의 단기적 필요가 지금 딱 맞아 떨어지고 있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되면서 뭐 포탄이나 군수 물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작년 9월 이후에 북한의 긴급 지원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북한은 조금 더 단기적 필요보다는 더 중장기적인 필요가 있죠. 러시아로부터 군사기술 지원도 받아야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신냉전 구도라고 하는 거에 기대어 있는 게 거의 세계 정상 중에 사실 김정은이 유일합니다. 그 북중러를 좀 묶어서 한미일과 대결 구도를 만들고 거기에 좀 기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러시아 발목을 좀 꼭 계속 좀 잡고 있어야 하는데 예. 단기적으로는 군사적 뭐 기술 지원과 뭐 교역 문제 필요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김정은이 더 많이 필요로 하지만 이게 좀 단기적 필요가 지금 서로 맞아떨어져서 만나는 정도이기 때문에 예. 시간이 넘어가서 이게 북러 협력이 지금 계속될런지 이제 그건 예. 좀 의문인 상황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북한을 방문했을 때.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승기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기 예. 위해서는 이제 뭐 포탄과 이제 군수 물자들의 이제 계속적인 지원들. 예. 그리고 또 사람 문제가 좀 필요할 겁니다. 군인들도 지금 좀 러시아에서는 좀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예. 다들 뭐 징병 예. 피해서 해외로 도망도 가고 군인뿐만 아니라 이제 노동 인력들, 재건 인력들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건설 인력들이 과거에 이제 러시아에도 많이 이제 송출이 됐었고 경험 있는 인력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 양질의 노동력들이 동원되는 것 예. 이것들도 아마 지금 러시아는 조금 바라고 있을 겁니다. 예, 서로 아마 협상 테이블에 어떤 것들을 올려놓을지 이미 다 정해져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실제 만나면 그런 것들을 주고 받을 텐데 1박 2일 기간이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네. 짧습니다. 만남은 몇 차례 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십니까? 지금 시간으로 봤을 때는 공식 정상회담은 한 번 정도 할 수 있을 예.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시간 이제 어떻게 보내는 거죠? 나머지 시간은 오늘 지금 도착을 했다는 아직 속보는 안 들어온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저녁에 도착을 해서 야간 행사를 할지 그게 좀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야간 행사요? 예.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예, 그렇죠. 이제 가장 최대한의 환대를 지금 이제 김정은은 좀 해줘야 되는데 예. 저녁 무렵에 지금 도착해서 한 8시까지는 그래도 좀 해가 떠 있는 상황인데 예.
카퍼레이드를 좀 더 하고 카퍼레이드. 예, 과거 이제 2000년도 푸틴이 갔을 때도 그렇고 2019년도에 시진핑이 방북했을 때도 그렇고 예. 아주 대대적인 그 연도에서의 그 시민 환영 행사를 했거든요. 예. 인민 환영 행사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전역 해질 무렵에 할 건지 그리고 바로 또 이제 김일성 광장에 가가지고 또 이제 그 뭐 드론까지 예. 동원을 한 아주 최대한의 무슨 예. 야간 행사를 좀 또 할 건지 아하. 이게 오늘 밤에 아마 좀 봐야 할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요. 예상은 어떻게 해서 아마 최고 수준의 네, 대우를 해줄 걸로 보이십니까? 모든 준비를 다 해놨을 겁니다. 북한은 해놓고 그리고 예. 푸틴의 도착 시간과 뭐 비행 시간이 뭐 그건 보안 상황이라 알려져 있지 않지만 늘 또 좀 유동적이잖아요. 네. 어쨌든 푸틴의 도착 시간과 또 뭐 개인적인 상황들에 따라 가지고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다 푸틴한테 맞춰가지고 오늘 밤에 최대한의 그 아주 국빈 대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내일 이제 그 금수산 연빈관에서 이제 숙소를 이제 보낸 예. 다음에 예. 정상회담을 이제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있는 뭐 공연 관람 뭐 이런 것들도 예, 아마 그렇죠. 예우 차원에서 이제 진행을 예, 그렇죠. 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예. 한 차례 정상회담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과연 북한과 러시아가 무엇을 서로 주고받을지 아까 전반적인 건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번 회담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예상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거는 어쨌든 러시아는 좀 현찰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 러시아가 주는 건 좀 어음이 될 가능성이 좀 높죠. 그러니까 현찰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포탄과 물자라고 하는 건 직접 현물로 그냥 다 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노동 인력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 사람이 가면은 거의 이제 그 현찰 같이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북한한테 줄 때 조금 시차가 좀 벌어지게 될 겁니다. 예. 우리가 좀 가장 예민하게 좀 봐야 될 게 군사 기술 지원들, 네. 뭐 위성 기술 지원이나 러시아가 북한 쪽에 주는 것들 그렇죠. 뭐 예. 극초음속 미사일 관련 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러시아의 뭐 과학자들이나 이제 부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가야 하는 것인데 그것들은 뭐 받는다고 해서 바로 또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북한이 또. 예. 또 뭐 습득을 좀 해야 되고 자기들 거의 호환성도 맞춰봐야 되고 한 시간이 조금 걸리는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조금 급하겠죠. 조급할 겁니다. 자기는 현찰을 주는데 어음을 받아야 예. 되니까 이게 좀 빨리빨리 잘 돼야 할 텐데. 시간을 그럼 좀 단축시키려고 하겠네요. 그렇죠. 북한은 조금 지금 어쨌든 협상을 하게 된다면은 약간 좀 미치는 선에서 이제 어쨌든 러시아부터 최대한 받아야 되는데 받는 것도 어음이라서 조금 조급한 그런 예. 입장에서 지금 협상에 임하게 될 겁니다. 예, 그렇다면 만약에 실제로 그런 것들을 주고 받는다고 할 경우에 가정을 하고요. 북한 쪽이 이제 러시아로부터 군사 기술 지원을 받는다 할 때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일 것이냐, 어느 정도 규모일 것이냐,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빨리 이 지원을 받을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할 텐데 우리 입장에서는 위협적인 수준까지 받을 것으로 보이십니까?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요?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지금 가장 좀 위협적인 건 혹시 SLBM 관련된 이제 미사일 그 기술들 그게 지금 북한이 가장 좀 목말라 있습니다. 네. 아직 그 SLBM 같은 것들이 굉장히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는데 북한이 이제 수중 발사 실험하는 것까지는 했는데 이제 수상에서 발사 실험하는 것까지는 했는데 수중에서 실제 잠수함 발사 실험하는 건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기술적 난제들이 좀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가 전폭적으로 만약 지원을 해준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기술적인 장애 요소를 극복하는 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단축을 한다. 그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굉장히 좀 이제 긴장 요소가 되고 별로 좋지 않은 요인이 될 걸로 보입니다. 거기까지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약속은 해줄 겁니다. 근데 예. 이제 실제로 그게 어느 정도 지켜질지, 몇 퍼센트까지 지켜질지는 앞으로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 네. 이제 이런 거에 따라 좀 달라질 거고 러시아가 이렇게 빨리빨리 바로바로 원하는 대로 좀 해주지는 못할 그러진 거예요. 않다. 예. 그럴 거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북한은 그것도 속내를 간파하고 있을 거라서 더욱더 조금 더 속도를 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네, 보통 정상회담 하면 이제 마지막 마무리할 때 두 정상이 뭐 손잡고 무슨 그렇죠. 이렇게 서류 같은 거 한번 보여주면서 우리 이런 거 합의했어요라고 발표하잖아요. 네. SLBM 방금 말씀하신 그런 위협적인 것들 합의를 했다고 한다면 발표까지 공식 발표까지 있습니까? 공식 발표에는 아마 들어가지는 않겠죠. 뭐 군사기술 지원한다라고 하는 건 아무리 예. 그래도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데 네. 이거를 스스로 이제 결의를 한 그 결의안을 아하. 위반하는 예. 명시적인 문구가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라든지 아니면 국제사회라든지 그런 뭔가의 모종의 물밑에서 합의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거를 알고 확인하기는 쉽지는 않나요? 확인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뭐 예. 이제 첩보망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대개는 좀 파악은 좀 하고 있긴 하겠죠. 그리고 지금 예. 대부분 북러가 위험한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모니터링을 좀 하고 파악은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이제 이것이 더 갈 것이다. 근데 그 얼마만큼 더 확대될 것이냐, 심화될 것이냐 이제 그 차이인 거지. 이게 이번에 멈춘다라고 이제 상상하기는 좀 힘든 것이죠. 북러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 이거 각자마다 아마 다 다를 텐데 중국의 생각은 어떨지 매우 궁금한데 중국은 좀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중국은 싸움판에 말려들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러시아는 지금 싸움판에 지금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거기에 뭐 같이 손을 내밀고 있어봤자 싸움판에 그냥 끌려다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하고는 약간 좀 거리를 좀 둬야 하는 것이고 예. 북한하고 뭘 한다고 해도 지금 북한한테 중국이 뭐 받을 수 있는 게 뭐 바로 있겠습니까? 다 계속 뭐 줘야 되는 것이고 상황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네. 그렇게 일부러 가까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러의 유착에 중국은 지금 좀 한 발 빼고 약간 좀 관망하는 모양새. 그리고 또 연말까지 이제 미국의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주변국 정상들이 모두 다 상황 관리를 지금 하는 모드예요. 네. 오로지 이제 북한과 러시아만이 단기적 필요성 때문에 이렇게 밀착을 좀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예, 좀 지켜볼 것이다. 그렇다면 뭐 이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중국과 좀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열릴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문제까지는 가기 어렵습니까?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지금 또 한중일이 또 서로 협력하는데 좀 속도를 좀 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마침 또 한중 외교대화들도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굉장히 좀 재밌는 날이 돼버렸는데요. 뭐 우연찮게. 그래서 한중 간의 대화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고 한미일 협력 때문에 한중 협력 그리고 일중 협력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뒷전이었는 것 같았는데 예. 5월 27일 날 이제 한일중 정상회담을 하면서 또 상당 부분 조금 회복을 좀 하고 있는 지금 추세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도 굳이 뭐 이렇게 그 한국과 일본 이게 거리두기를 하면서 예. 배제하지는 않고 어쨌든 지금 기본적인 속도를 좀 유지하면서 러시아로부터 또 중국, 북한으로부터 또 미국으로부터 네. 자기들의 자기 중국의 영향력을 동북아내에서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여러 가지 이제 예. 외교적 제스처를 계속 취할 겁니다. 예, 동북아 정세를 넘어서 뭐 국제 정세까지 뒤흔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네. 이벤트다라는 말씀 분석 잘 들었습니다.